합시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 여기 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여기 전자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원자의 이 구조, 원자의 모형이야 모형. 원자 모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처음부터 뭐 안에 뭐 원자핵이 있고 양성자핵이 있고 전혀 그런 게 아니고 (1800년대에) 1800년대 유럽에 특히 영국 거기 이제 과학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숫자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이런 물리나 화학 쪽에 이런 자연과학 쪽에 상당히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고, 자 그럴 때였는데 우선 원자라는 걸 우선 볼턴이라는 과학자는 이 1800년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러니까 모든 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원자보다 더 작은 건 없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원자 자체야, 그냥. 그런데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 이제 과학자,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뭐 하다가 원자에서 뭔가가 나오더라 이거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속판 두 개를 이제 그거를 아주 고전압을 딱 걸어주니까 마이너스 극쪽에 있는 금속에서 어떤 빛 같은 게 나오더라. 그 빛을 마이너스 극에 나온다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 이제 그 음극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뭘까? 이게 이제 빛일까? 왜냐면 그게 빛처럼 보이니까. 이게 빛일까 뭘까? 이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해본다고. 실험을 해봤는데 빛이 아니라는 거야. 입자의 흐름이라는 거야. 그게. 왜냐면 그 음극선에다가 바람개비를 이렇게 딱 두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가. 그럼 이건 빛이 아니거든. 맞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바람개비 이렇게 해봤자 여기 뭐 돌아가겠나 보지. 안 돌아가거든. 바람개비라는 거는 공기 입자가 이 바람개비와 충돌해가지고 힘을 가하니까 이 바람개비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음극선에다가 바람개비를 놔놨는데 바람개비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음극선이라는 게 어떤 입자의 흐름이 아니냐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극쪽에서 그런 어떤 입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원자냐? 아니라는 거야. 금속은 그대로 있어. 금속도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 그죠? 금속 원자로 되어 있잖아. 근데 그거는 금속은 그대로 멀쩡히 있거든. 근데 거기서 뭔가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원자 내에 있는 뭔가가 아니냐? 알겠어? 원자 안에 있는 어떤 입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돌턴이 얘기했던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입자 그러면 이 입자는 그러면 전기를 띨까 안 띨까 되게 궁금해. 전기를 띨지 안 띨지. 그러니까 이것도 실험해보니까 전기를 띠고 있네. 그러면 플러스를 뜰까 마이너스를 뜰까? 이것도 실험을 해보니까 마이너스를 띠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금속의 종류도 바꿔봐. 다른 금속도 다 바꿔봤는데 똑같은 게 나와 자꾸. 마이너스를 띠는 어떤 입자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입자를 전자라고 하자.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붙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가 발견됩니다. 전자 발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이제 전자가 먼저 발견돼요.
그래서 톰슨은 원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플러스를 띠는 이 원자 덩어리에 전자들이 이렇게 콕콕 박혀 있다는 거예요.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원자 모형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네? 톰슨의 원자 모형은 게. 자, 이 사람의 이제 또 대학교 교수, 이 사람 제자가 러더퍼드란 말이야. 러더퍼드. 자, 이 사람의 제자가 또 실험을 하게 돼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쏴. 쏘게 되면 그 금박도 어차피 금원자로 되어 있잖아, 그렇지? 금원자. 그러면 금원자도 자기 지도교수가 제안했던 원자 모형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알파 입자는 그냥 그대로 통과할 거다. 그냥 이 원자를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갈 거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좀 예상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만약에 금박이 있으면 그럼 여기서 알파 입자 쏘면 대부분 직진해가지고 요 뒤에 이제 요 알파 입자가 닿았다는 흔적. 여기 이제 형광막을 설치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닿으면 거기 흔적이 남거든. 그래서 이제 실험을 결과를 예상을 해봤어. 거의 대부분은 직진해가지고 여기 이제 흔적이 거의 이쪽에만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많은 입자들이 거의 직진해서 요 바로 뒤에 이제 이 금박 뒤에 흔적을 남기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게 튕겨 나와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그 금박이 있으면 여기서 알파 입자를 막 쏴. 그럼 대부분은 직진해가지고 여기 흔적이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실험을 하고 나니까 여기도 흔적이 있고 이런 데도 흔적이 있는 거야. 극히 일부가. 대부분은 요 주변에 흔적이 생기는데 극히 일부가 여기도 흔적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자, 이게 이제 원자 모형이 이렇다면 이런 데서는 생기면 안 돼. 알파 입자 그러면 알파 입자가 뭐야? 튕겨 나왔다는 얘기거든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 이런 결과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 뭔가 틀렸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왜 튕겨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 왜 튕겨 나왔느냐를 생각해보면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만한 뭔가가 원자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야. 알파 입자도 사실은 원자 핵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지. 하여튼 뭔가 원자의 중심에 뭔가 질량이 매우 큰 뭔가가 있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전자는 아니야. 전자는 알파 입자를 튕겨낼 만큼 그렇게 질량이 크거나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전자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지 않겠느냐 중심에. 그리고 대부분 요 뒤에 직진했다는 얘기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 아니냐.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고밖에 또 설명이 안 돼요. 알파 입자로서 그냥 숭숭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인데 원자의 중심에 뭔가 질량이 큰 뭔가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자의 중심에 있는 그 질량이 큰 무언가는 플러스를 띌 거다. 왜? 이미 마이너스를 띤 입자는 전자가 있으니까 왜 똑같은 마이너스겠나 이거지. 그래서 플러스를 띠는 입자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원자의 중심에 있는 뭔가 질량이 큰 놈을 뭐라고 한다? 원자 핵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원자 핵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한 거야. 왜? 원자 중심에 있으니까 원자 핵이라고 하자. 그리고 전자가 이 원자핵 주위에 이렇게 돌고 있지 않느냐? 러더퍼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자핵 발견.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행성이 공전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다는 거야. 우리 우주에 태양계에 그렇게 행성이 주위를 도는 거나 원자 안에도 저렇지 않을까? 그지? 태양도 질량이 매우 크단 말이야. 그지? 매우 큰 게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행성이 도는 것처럼 여기도 원자의 질량이 큰 게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태양계의 어떤 모습을 조금 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 모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원자 모형. 전자 발견되고 원자 발견됐죠. 근데 러더퍼드는 한 발 더 나가서 원자 핵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아냅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또 양성자도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도 발견을 합니다. 양성자 발견. 그리고 아니 그러면 원자핵이 그러면 양성자만 있을까?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끼리만 있을까?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어떻게 걔들이 중심에 이렇게 뭉쳐져 있지? 그건 아닐 거다. 그러면 양성자 말고 뭔가 또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 같이. 양성자와 같이 있는 그 입자들은 분명히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일 거다 라고 예측도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예측, 알겠나? 자, 그 예측을 했던 게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과학자가 그 입자를 발견하게 돼요. 중성자. 그 이제 발견한 입자가 바로 이제 중성자라고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자 모형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자가 먼저, 그다음 원자핵, 그다음 양성자, 그다음 중성자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됐어. 자, 그런데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괜찮다, 그죠? 그리고 막 이 시기에 이제 1800년대에서 이제 1900년대로 살 넘어올 때야, 이제 이때가. 자, 그러면서 이제 입자의 발견들이 막 이제 아주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 엄청 발전하는 거죠. 자, 엄청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 있더라 이거죠. 뭐냐면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자, 우리 앞에서 스펙트럼 배웠지, 그지? 수소의 선 스펙트럼 이거. 이 선 스펙트럼 어떻게 이런 에너지가 원자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불연속적인 선이 이렇게 나타날까? 이건 분명히 원자에서 나오는 에너지, 즉 빛인데 왜 이런 특정 파장의 빛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날까? 이게 설명이 돼야 돼, 설명. 알겠어?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야 이게. 근데 왜 불연속적일까? 그죠? 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안 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원자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보어라는 과학자가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죠. 그건 아마 이럴 거야. 자,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서만 원운동한다.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 전자는 여기서만 존재할 수 있고 이 궤도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죠. 그럼 전자가 여기 있으려면 전자도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궤도 모형의 이런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한다. 그래서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렇게 갈 때 또는 올 때마다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에너지의 출입.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이렇게 에너지의 출입이 있을 거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선 스펙트럼 이게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했지. 그럼 원자에서 뭔가 에너지가 방출되려고 그러면 바로 이 보어가 제안하는 걸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지. 전자가
다른 궤도로 갈 때 에너지가 방출될 수도 있거든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요 궤도를 가지고 이 현상을 선 스펙트럼이 왜 저렇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했어. 알겠어요? 그 인정. 오케이. 인정. 근데 단점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만 설명이 가능하고 수소 말고 다른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이 또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뭐 나온 게 이제 좀 어려운, 좀 더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원자 모형으로 설명을 이제 하게 돼요. 이게 현대 원자 모형인데, 요거는 거의 양자역학적인 측면으로 현대 원자 모형 설명이 복잡해. 이거는 매우 복잡한 얘기, 수학적이고 매우 복잡한 얘기야. 자, 이게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이야 이게. 원자 모형의 변천. 알겠니? 자, 우리가 그러면 전자가 배치가 된다. 전자가 배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자 모형으로 전자의 배치를 설명할까를 따져보니까 이해밖에 없어. 이 보어가 제시한 이 원자 모형밖에는 전자 배치의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다 안 돼, 이게. 그리고 이거는 아예 너무 복잡한 얘기야.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제일 적합한 게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보어의 원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제 여기서 쭉 전부 다 저기 있는 이 모형으로 전자 배치를 다 설명할 거야. 이제 알겠지? 이제부터 아시겠죠? 자, 원자는 그래서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죠? 저 주변에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죠? 자,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양성자가 플러스를 띈다, 그죠?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띄는 거고,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양성자 수가 뭐고? 자, 양성자 수를 뭐로? 원자 번호로 이렇게 만들었죠. 원자 번호.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만들었어. 원자마다 이 수가 다 다르더라. 그죠? 그리고 수소를 제외하고는 이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하고 이게 같거나 아니면은 중성자 수가 많아요. 원자 번호가 큰 원자들은 중성자가 우수로 많아 또. 뭐 많으면 1.5배까지도 많은 경우도 있고. 근데 원자 번호가 작으면은 거의 비슷해 개수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중성자 수하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원소 기호가 있으면 왼쪽 밑에다가 쓰는 숫자가 있어요. 요거는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를 여기다 적고 위에다가는 질량수라고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개수를 더한 값을 넣는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원소를 나타내거든. 알겠어? 그래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산소는 8의 16. 이건 이제 딱 보면 똑같죠. 양성자 수 6개, 중성자 수 6개. 산소는 양성자 수 8개, 중성자 수 8개, 그죠? 맞죠? 이렇게 돼야 이게 안정한 원소거든. 안정한 원소야. 만약에 이제 이 탄소가 중성자가 좀 더 많아. 6에 14다.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원자핵은 상당히 불안정해져. 왜냐면 중성자가 8개잖아. 이래 돼버리면은 불안정해. 이런 불안정한 원소를 또 뭐라 하느냐면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해요.
방사성 동위원소. 그 이렇게 불안정한 애들은 원자핵이 붕괴가 돼요. 원자핵이 붕괴가 돼가지고 다른 원소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질소로 바뀌어버려요. 질소로. 원자핵이 붕괴돼가지고 서서히 이게 이제 요 원소의 절반이 질소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약 5,800년 걸린다는 거야. 요걸 우리는 반감기라고 불러요. 반감기.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 이래가지고 연대 측정. 우리가 왜 아주 오래 전에 그러니까 땅속에서 뭐 하다가 땅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어떤 토기를 발견했어. 토기. 그럼 이 토기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석 발견됐다. 그럼 이게 또 얼마나 오래됐는지 라든지 이런 걸 알아낼 때 바로 이제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하거든. 그게 이제 그 절대 연령이라고 해서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반감기가 달라. 반감기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원소가 다른 원소로 절반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탄소가 제일 짧아. 얘가 제일 짧아. 5,800년. 이게 제일 짧고 어떤 경우는 반감기가 1억 또는 몇십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근데 이제 이 탄소가 그나마 제일 짧기 때문에 많이 쓴다는 거야. 요거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한 몇천 년 된 것 같은데 라든지 이거는 한 몇백 년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발견한 유물 있잖아. 유물 이런 거. 이게 연대가 얼마 되느냐를 주로 이걸 많이 측정하거든. 탄소. 그래서 이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 낮은 애들은 거의 개수가 비슷해야 되고 원자 번호가 막 70번, 80번 이렇게 되는 애들은 아니야 또. 중성자 수가 또 많아야 돼. 그래서 한 1.5배까지도 많아요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또 안정이 되거든. 또 그쪽은. 의외로 많다. 우리 땅 속에는 의외로 이런 불안정한 원소들이 많아요. 땅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에너지가 발생하거든. 그럼 이런 에너지들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야. 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이 활동하거나 이럴 때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땅 속에는 많아요. 이렇게 우리 지구가 만들어질 때 우주에는 이렇게 매우 안정된 원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불안정한 원소들도 있었다는 거야. 상당히 많이. 그냥 몇 가지로 그냥 한번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요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유는 뭐냐?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는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5번.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이 대부분 차지한다.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이 대부분 차지한다.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지요. 요것들의 질량이 원자 질량은 대부분 차지해. 왜 그러냐면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아. 전자 질량이. 얼마큼 작으냐면은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 한 개가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약 1871분의 1이야. 너무 작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왜 6의 10이라고 했지. 요 위에 있는 게 우리가 질량수라고 얘기하는데 질량수. 요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수가 거의 뭐에 해당되느냐?
이 원소의 질량에 해당된다는 거야. 이 원자에. 알겠어요? 자, 원자 번호는 양승자 수, 그리고 원자일 경우는 양승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원자 번호는 전자 수하고도 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원자 번호는 전자 수와 같다. 자, 이제 전자 배치를 이제 해봅시다. 전자 껍질, 자 이게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제한을 하는 거죠.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 전자는 여기서만 운동할 수 있거든.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전자 껍질. 왜 이걸 이렇게 껍질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자, 지금 이런 모습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양파 있죠? 양파를 칼로 절반을 싹둑 잘라가 그 단면을 딱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 이제 그 껍질, 양파 껍질 하나하나씩이야 이게.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껍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걸. 그리고 전자들이 운동하는 곳이라고 해서 전자 껍질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알겠나? 전자 껍질. 전자는 여기서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자 껍질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특정한 에너지. 그리고 원자핵에서 가까운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낮다. 원자핵에서 먼 껍질일수록 에너지는 높다. 그러면 전자도 마찬가지죠. 전자도 그 껍질에 있으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야 돼. 그만큼의 에너지를. 그럼 생각해봐. 요 안쪽에 껍질에 있던 전자가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 자, 지금 안쪽에 에너지가 낮아. 바깥쪽에 에너지가 높아. 그럼 여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전자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되겠지. 에너지를 흡수해야 에너지가 더 높은 곳으로 갈 거 아니야. 전자가. 거꾸로 요 먼 껍질에 있던 전자가 원자핵과 가까운 껍질로 만약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지. 여기가 에너지가 낮은데 방출하면서 와야지. 원자 안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원자 안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근본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이런 색깔을 우리가 그저 보고 있죠. 지금 색깔이 빨갛다, 파랗다 보고 있죠. 그럼 왜 그럼 얘는 파란색 빛이 여기서 나오지? 여기는 왜 빨간색 빛만 나오지? 신기하잖아. 그죠? 자, 여기도 원자 단위로 생각하면 여기도 어차피 이런 물질들은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 맞지, 그지? 되어 있지, 원자로.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빛을 받고 있잖아, 여기도 지금. 그 말은 여기를 구성하는 원자들도 에너지를 지금 받고 있다고. 에너지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요걸 구성하는 원자들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를 받고 있으니까 전자들이 좀 더 먼 껍질로 전자들은 이동하겠지. 지금 이 달력에 있는 종이에 있는 원자들, 알겠어요?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이 빛을 받으면 전자들이 더 먼 껍질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먼 껍질로 이동한 이 전자들은 그럼 그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한다. 원래. 왜냐? 에너지가 여기 높기 때문에 불안정해.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다시 돌아간다, 저절로. 그럼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뭐야? 지가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게 돼. 그래서 지금 종이의 이 부분에서는 그 파란색 빛을 가지고 있는 그 파장의 영역, 그 에너지를 지금 방출하고 있다는 거야. 그 빛을. 여기는 빨간색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를 갖는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거고. 자, 불을 끄면 보여 안 보여? 불을 끄면 색깔 안 보이지? 왜? 여기 있는 원자들이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잖아. 못 받으니까 전자들이 먼 껍질로 안 가죠.
껍질로 안 가니까는 당연히 거기서 그러니까 원자에서 빛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빛이 안 나오니까. 아직 조금 어려운데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원자 단위로 설명이 이제 다 이제 가능한 거야. 요게 중1 때 그런 걸 배웠다. 우리가 물체를 보는 원리가 뭡니까? 빛이 반사되어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웠잖아. 그 당연히 그때는 그래밖에 설명 안 되지요. 근데 이걸 이제는 이 원자 모형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거지. 저 빛 에너지가 여기 공급돼가지고 여기 있는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에 있는 전자들이 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들이 먼 껍질로 이동했다가 다시 에너지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빛을 방출한다는 거야. 그 빛이 지금 우리한테 눈에 들어와서 물체가 보이고 색깔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이제 근원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우리가 물체를 보는 원리, 색깔을 보는 원리, 여기 이제 이런 원자 단위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게 심오한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심오해. 우리가 색깔을 저기서 어떻게 색깔이 저렇게 빛이 나오지? 맞잖아, 그죠? 저 색깔빛만 반사해서 이거는 좀 그죠? 그거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밖에 설명이 진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지 애들이 그렇구나 하지. 안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이제 고2에서도 이제 설명이 빠졌고 지금 이 양자역학 쪽이 지금 설명이 빠졌단 말이야. 지금 책이 바뀌면서 설명이 빠졌어. 지금 양자역학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화학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오는 화학은 양자역학 부분을 빼버렸어. 양자역학 부분. 그걸 지금 다른 학년에 선택 과목을 집어넣을지 아마 여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자를 채워야 되는데 전자 배치 원리. 자, 전자 배치 원리 이제 해봅시다. 자, 전자를 배치해 봅시다. 전자 배치 원리. 자, 여기 뭐 바닥 상태란 말이 나오죠. 요거는 바닥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 자, 우리 화학에서는 안정한 상태는 바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안정한 상태예요. 우리 화학에서는. 또 그걸 바닥 상태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요 제일 가까운 껍질부터 전자를 채워야 돼. 이제 전자가 채워져야 된다고, 배치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전자가 이 제일 가까운 첫 번째 껍질, 이걸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는 이걸 K 껍질이라고 해요. K, L, M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껍질은 전자를 2개만 채우면 더 이상 못 채워요. 2개만 채워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만 채울 수 있고 그 다음 껍질에는 최대 일단 8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8개. 이만큼 채우면 또 더 못 채워요. 그럼 또 세 번째 껍질을 채워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껍질도 일단 8개만 채우면 더 이상 안 채웁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지금 만약에 전자를 채우면 몇 개야? 여기까지 채우면 18개죠. 자, 우리는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지금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전자 개수가 최대 몇 개고 그러면 20번까지니까 20개. 그럼 전자 20개까지 채워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각 원자마다 1번부터 20번까지 요 전자 배치의
모습을 우리가 다 나타내려고 하면 껍질이 몇 개 필요해 그러면 4개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2개를 채우면 원자번호 20번 칼슘. 칼슘의 이게 전자 배치가 된다는 거야. 칼슘의 전자 배치. 알겠어? 288. 288. 2개, 8개, 8개. 일단 이렇게 일단 최대로 채울 수 있는 거야. 288.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봐봐. 자 이걸 보게 되면 왜 주기율표에서 가로줄 세로줄 즉 적과 주기라는 걸 그걸 도대체 적과 주기가 뭘 나타내고 있는 건지 이 전자 배치를 이제 시켜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전자 배치에 그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 알겠어요? 적과 주기. 폼 가방 넣든지 아니면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뭐 1번부터 10번까지 요걸 다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자 개수만 알면 되잖아. 원자 번호를 알면 전자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대로 채워 나가면 되지. 그죠? 채워 나가면 되니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칼슘이다라고 했을 때 이 칼슘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 요 4번째 껍질이지, 그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이 전자를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해. 원자가 전자. 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자리 가. 요 가장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해. 알겠니? 왜냐하면 이 원자에서 가장 먼 전자들은 얘들은 나중에 뭐 화학 결합할 때도 얘들이 쓰여요. 화학 결합할 때. 그러니까 다른 원자와 결합할 때 요 원자들이 사용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그리고 원자 핵에서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근데 그 힘이 약하지. 약하니까는 이게 또 활발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이 화학에서 이제 우리가 원자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원자가 전자. 자꾸 이거 따라 그러니까 네, 습관돼가지고 원자가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이거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이게 중요하죠. 화학 결합에 관여한다는 거야. 화학 결합에 다른 원자와 결합할 때 얘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는 원소의 화학적 성질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기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돼요. 자, 화학적 성질은 딴 게 아니야. 금속 원소냐, 비금속 원소냐. 금속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비금속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원자과 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곧 설명한다. 설명하게 돼. 자, 그러면 세로줄에 그거 있다며. 세로줄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줄에 있다며. 주기율표에서. 그러면 그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그러면 뭐의 개수가 같다? 아니 화학적 성질을 제가 결정한다며. 그럼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그럼 이 세로줄에 있는 애들의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겠지. 그러면 같으니까 성질이 비슷하겠지. 안 그렇겠어, 그죠? 맞죠?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이 중요한 얘기야. 이거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습니다. 자, 1족 원소 제일 왼쪽에 리튬, 나트륨, 칼륨 있죠. 얘들 전자 배치를 시켜봐.
그러면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 한 개씩 남아. 해보면 그 다음에 17쪽 한류전원소. 자 17쪽도 전자비를 시켜보면 제일 바깥 껍질의 전자 개수가 7개 돼요. 쌤 17쪽인데요 왜 17개가 아니고 7개입니까? 바로 조개 1의 자리, 조개 1의 자리하고 요 원자가 전자수하고 일치를 하게 돼요. 조개 1의 자리하고. 자 여기 있네. 주기율표와 전자 배치의 관계. 족 번호의 1의 자리, 1의 자리와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단 18쪽 원소절에 원소는 빵개야, 빵개. 8개가 아니고 0이야, 0. 원자과 전자 수는 0이야. 그 나머지는 족 번호의 1의 자리와 원자과 전자 수는 일치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족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알겠죠. 원자과 전자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족은 알겠는데, 그럼 주기는 뭐냐? 자, 주기는 껍질수죠. 전자 껍질수. 요게 주기입니다. 주기 번호와 일치합니다. 전자 껍질수는 주기 번호와 같다. 전자 껍질수는 주기 번호와 같다. 3주기다. 얘들은 전자 껍질수가 3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죠? 4주기다. 4개구나. 2주기다. 전자 껍질이 2개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 족과 주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그죠? 왜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잖아. 리튬에서 나트륨, 나트륨에서 또 칼륨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고 그죠? 주기율표에서 성질이 비슷한 애가 그지? 그럼 왜 그렇게 나타날까? 그죠? 왜? 이게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관련이 있다는 거지. 원자과 전자수가 자 원자번호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빵개 다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게 반복된다는 거야. 원자과 전자수가.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아시겠어요? 이 원자과 전자수의 어떤 반복성, 반복하는 이런 성질 때문에 주기성이 나타납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 알겠니? 그러면 왜 그러면 18쪽 원소는 18쪽 원소는 왜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왜 8개가 아니라 빵개냐? 자, 18쪽 원소의 경우는 0이다. 0. 원자과 전자수가. 왜 그러냐면 얘들은 화학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원자과 전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그 개수죠, 그죠? 그런데 얘들은 화학 결합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 없으니까 빵개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러면 반응 안 하지? 그지? 자, 이것도 조금만 더 있다 갑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자, 여기 이제 1번부터 18번까지 그림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그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여기는 빵개다 전부 다, 그죠? 빵개 이거죠. 야, 이것도 뭐냐? 자,
요 제일 밑에 있는 이 숫자는 또 뭐냐? 이거는 가장 바깥 껍질 전자수.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나를 그냥 표현한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체외곽 전자수라고도 얘기하거든. 체외곽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 체외곽 전자수라고도 하는 거네. 딴 건 다 똑같잖아, 봐. 다 똑같지. 근데 여기만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라고 하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말하는 거고, 저기 있는 가장 바깥 껍질 전자수는 진짜 말 그대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실제로 몇 개 있느냐, 그냥 그걸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 뭐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생각하지 마.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중요한 건 원자과 전자 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거만 생각하면 돼. 원자가. 자, 18.5수는 뭐죠? 한마디로 전자들이 꽉 차 있지. 맞잖아. 꽉 차 있잖아. 첫 번째 껍질에 두 개만 있으면 꽉 찬다며. 그리고 두 개 꽉 차 있죠. 그 다음 여기도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8개 꽉 차 있죠. 아르곤도 다 꽉 차 있죠. 꽉 차 있죠.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화학 결합을 할 수 없는 이유야. 이제 자, 이거는 곧 이제 한다. 곧 설명한다 이제. 자, 3번 문제를 보세요. A와 B가 있습니다. 자, 이 전자 매치 딱 보니까 둘 다 원자니까, 그리고 여기 원자 핵에 있는 이 숫자는 뭘 나타낼까요? 뭐라고? 이 숫자는 뭘 나타내겠네요? 원자 번호, 양성자 수 플러스라고 돼 있지. 그 양성자 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 그게 곧 원자 번호지. 알겠나? 그래서 이건 양성자 수가 9개고,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이죠. 플로린. 그죠?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이고, 요거는 원자 번호 17번. 그죠? 그럼 이게 전자 개수도 17개겠죠. 염소. 근데 이 A와 B를 잘 봐봐. 원자과 전자수가 둘이가 어떻노? 똑같단 말이야. 이 둘이는 같은 조건수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좀 우리 그것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플로린은 몇 쪽이고 그러면? 17쪽 2주기. 17쪽이지. 17쪽이 아니야. 1, 2, 13, 14, 15, 16이야. 그러니까 17쪽 2주기. 껍질이 두 개 있잖아. 맞죠? 17쪽 2주기. 얘는 17쪽 3주기. 해야지. 그치? 족과 주기. 자, 그래서 우리는 원자를 딱 얘기하면 이놈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 그 다음에 얘가 몇 족인지, 얘가 몇 주기인지, 이게 머릿속에 이제 이게 주기율표가 그려져야 돼. 이제 이런 게 다 그려져야 돼. 최소한 1번부터 20번까지는. 알겠어? 그만큼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진짜로. 앞으로 뭐 화학은 계속 해야 되니까, 고1이 되든 뭐 고2 때도 아마 화학을 할 확률이 높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박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다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은 없겠죠. 자, 앞으로는 전부 다 이 전자 이런 전자 매체로 뒤에 설명 다 안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뭘 봤냐면 주기율표는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의 대표인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전자 배치, 그죠? 전자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 전자 배치를 통해서 우리는
주기율표에서의 족과 주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는 알아냈다, 그지? 알아냈어. 이제는 이제 그걸 해야지. 화학 결합을 해야지. 화학 결합. 원소들이 그냥 지 혼자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저는 결합을 해야 돼요. 웬만한 원자들은 결합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거야. 지금 여기 있는 물질들은 보면 그냥 그대로 있지, 그지? 물질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 그죠? 이거는 뭐냐면 매우 안정한 상태야. 즉 매우 안정한 물질. 왜냐하면 불안정한 물질은 어떻게 되겠노? 뭔가 반응을 한다는 거야. 변화를 해, 변화.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변화를 한다고. 불안정하면. 근데 안정하면은 변화가 없잖아,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안정해. 왜 안정하냐? 그거를 원자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원자들이 지금 결합을 하고 있거든, 지금. 여기. 이 대부분 탄소 화물이야.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원자들이 지금 전부 다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야. 결합.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안정한 물질이 되고 있는 거야. 물. 그죠? 물도 마찬가지죠. 물. 물이 매우 안정한 물질이지. 물. 우리가 뭐 마시는 물 이런 거 다. 야, 안정하잖아. 물이 막 가만히 있다. 물이 막 부글부글하고 뭐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되나? 아니잖아, 그죠? 열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매우 안정하지, 그지? 그리고 우리 몸에 70%도 물이야. 안정한 물질로 되어 있어야지. 아니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매우 불안정하고 안 되지, 그죠? 안정한 물질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알겠나?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해야 안정이 될까? 왜 결합을 해야 안정이 될까? 그죠? 아니 그러면 산소 원자, 그럼 산소는 그냥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산소는 그냥 산소 원자로 존재하지. 왜 O2 분자로 존재할까? 그죠? 이거는 뭐냐면 산소 원자 두 개가 지금 결합한 거거든.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존재하냐고 그러면 이게 안정하니까. 산소 원자 한 개 자체는 불안정하니까. 알겠습니까? 불안정해. 근데 왜 불안정할까 이거지? 왜 불안정할까? 그게 이제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게 전자 배치하고. 알겠어요? 응?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서서히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안정한 물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이렇게 안정한 물질이 되려고 그러면 원자들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안정돼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죠? 그럼 이 원자들이 안정돼 있으려면 그러니까 안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 이제 요거는 이제 배워보면 이제 좀 알 수가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아. 이런 우리도 어차피 원자로 돼 있고, 그지? 우리도 다 몸이 전부 다 원자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원자들도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 안정이 되고 싶다는 거야. 안정이. 알겠어? 그래서 자꾸 결합하려고 그래. 안정이 되고 싶으니까. 우리 사람도 맞지, 그지? 우리 사람도 안정해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안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뭐가 많이 있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니? 어쩔 수 없이 이거야,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그지? 뭐 돈이 있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목 터져라 일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 결국에는 나중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뭐 굳이 안 그래? 그거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니잖아. 만약에 이런 현대 사회에서 만약에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살지? 맞잖아. 어떻게 살아? 그죠?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뭐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 안 그런가? 사기도 치고 막 이러잖아.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원자도 지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결합하려고 그러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각자의 그 위치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안 그래, 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인간이든 원자든 똑같은 거예요. 다 안정을 누리고 싶다는 거야. 안정해지고 싶다는 거야. 그게 뭐 다 목표죠. 목표.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뜬금없이 결합에 비활성 기체가 또 나와 있어. 뜬금없이, 그지? 지금 화학 결합을 하는데 왜 얘들이 왜 나와 있을까, 그지? 그래. 18종 원소 얘들 뭔데 그래? 도대체 얘들 뭔데 여기 나와 있냐 이거야. 자, 18종 원소의 전자 위치를 보면은, 그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일단 채워져 있다는 거 맞죠? 헬륨은 2개지만, 그지? 채워져 있어. 그런데 전자가 모두 일단은 다 채워져 있지. 최대로 채워져 있잖아, 그죠? 자, 이렇게 최대로 채워져 있는 요 전자 배치가 매우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전자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더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전자를 뭐 다른 쪽에 전자를 줄 필요도 없어. 꽉 채워져 있으니까. 이러니까 매우 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전자가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1족은 한 개지. 한 개 딸려 있잖아. 그 껍질에 전자 딸려 있지. 근데 그 껍질에는 몇 개가 있어야지 꽉 차니? 8개가 있어야 꽉 차잖아. 그러면 7개를 더 가지고 오구나. 맞잖아. 지가 안정해지려면. 아니면 요 원자 입장에서는 요 한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한 개 있는 걸. 아이씨, 버리면은 어떻게 돼? 그 안쪽에는 안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야. 1쪽 애들은 한 개, 전자 한 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한 개 버려. 그럼 지금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처럼 안정해진다는 거야. 아니면 17쪽은 7개 아이가, 그죠? 7개니까 요거 한 개만 더 좀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뭐냐? 화학 반응을 해야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거든.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아니면 전자가 가져올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반응을 매우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왜 17쪽하고 1쪽이 반응성이 매우 크다고 그랬지? 그게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1쪽은 전자 한 개를 줘야 돼. 다른 놈한테 줘야 되잖아. 알겠어? 그럼 그게 내가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거야. 반응한다는 거야. 또는 17쪽은 전자 한 개만 가지고 와야 돼. 다른 원자한테서. 그럼 그것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근데 18쪽 애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18쪽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다 뭐야? 전자를 가지고 와야 되거나 아니면 전자를 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안정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를 가지고 오거나 전자를 잃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해야 돼.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결합을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지.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즉 각각의 원자들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원자들이 몇 쪽 원소의 원자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18쪽 원소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결합을 딱 해버리면은 각각의 원자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가 딱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 이렇게 결합을 해보면 얘도 안정, 얘도 안정.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가 안정이 되는 거지. 알겠나? 자,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전자가 모두 채워져서 매우 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원소와 결합할 이유가 없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활성이야.
비활성,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게. 그래서 한 개의 원자로 전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원자 분자라고 이게 1원자 분자. 1원자 분자. 원자이면서 분자다. 얘는 독특하게. 그래서 얘들은 그냥 원자 상태로 그냥 존재해. 원자 상태로. 꼭 다른 원소 결합 안 하고 그냥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특이한 애들이죠. 특이한 애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우리가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이용한다? 매우 안정하다. 반응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 이런 광고용 기구 비행선 요 안에 이 기체를 헬륨을 채워 넣어놨단 말이야. 옛날에는 여기다가 수소를 넣었어. 옛날에는 수소가 제일 가볍잖아, 그죠? 가벼우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비행선 막 뛰고 이랬는데 그런데 1919년인가 그 1차 세계대전인가 언제 뭐 그때 독일에서 길이가 한 200m짜리 비행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여기다 사람을 딱 태워가지고 이걸 타고 대서양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어. 그런데 요게 뜨고 한 몇 분 만에 이게 폭발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다 죽었어요. 여기 타고 있는 사람. 그럼 왜 그래 됐느냐? 수소. 이 수소는 가연성이라고 해서 스스로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조금만 스파크라도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바로 폭발해. 반응을 확 해버려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헬륨을 채워 넣었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알겠죠? 반응 안 하니까 뭐 터지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알겠죠? 그 놀이공원에 가면 풍선 있잖아. 우리 어릴 때 그죠? 풍선 잡고 막 이렇게 하죠. 거기도 옛날에는 수소를 넣었지. 근데 요즘은 이제 또 헬륨을 넣고 한다고. 위험하니까. 알겠죠? 다음 네온 사인. 자, 요거는 전부 다 충전기체야. 충전기체. 충전. 왜? 반응 안 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반응하지 않는 기체를 채워 놓으면 그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온은 아마 독특한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또 이런 네온 사인이라고 해서 광고판에 이렇게 많이 이용하게 되죠. 네온. 아르곤, 형광등의 충전기체. 아니면 뭐 그 백열등 이런 전구 있지, 전구. 이런 전구 안에다가 이런 기체를 집어넣어요. 그래야지 수명이 좀 길어져. 그리고 얘는 아예 반응을 안 하니까 반응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안에서 막 반응이 빡빡 일어나가지고 이런 거 다 깨져요. 근데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를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르곤 충전 기체 쓴단 말이죠. 주로 이런 데 사용한다. 이런 데 사용해. 아르곤은 또 우리 공기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아요. 세 번째로 질소, 산소, 아르곤. 세 번째로 많은 게 아르곤이야. 난 학년이 제일 낮은 반을 수업하거나 너무 힘들어. 차라리 학년이 높으면 괜찮은데. 하여튼 18조 원소의 이제 성질 이런 했죠. 자, 매우 안정하다는 거 18조 원소가 전자 배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안정해. 그러니까 다른 원소들도 나도 18조 원소처럼 되고 싶어. 알겠어요? 왜냐? 그래야지 안정하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다? 다른 원자와 손잡는 거야. 결합해야 돼. 야, 우리 안정해지자고.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화학 결합 배우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앞쪽에 문제를 풀어오세요. 네.